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 두었다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채권자가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첫째,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그런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자,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뭘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예요?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가장매매는 사행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고 또 계속 볼까요?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할 점은 첫째, 병은 선임을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정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여야 됩니까? 선이어야 합니다. 2번, 제3자가 선의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잠깐만요.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네 이거. 아이 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틀려드는데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복수 정답이네. 아이 참. 다시 말하면 을은 병은 선이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나중에
무효란 사실을 알고 대가져가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병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죠. 답이 D3번으로 되어 있죠.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표시해놨구나. 답이 2번입니다. 그죠? 저는 또 3번으로 표시해놔가지고 깜짝 놀랐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제3자가 악이면 채권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하거나 채권자도 갑과 을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제3자가 선이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사례가 나오니까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계착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동계착오. 그죠? 제 발음이 이상해요. 동계착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는 안 봤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줄 알고 뭐 해제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표시가 됐는지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보자고요.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게임 끝이죠. 여기서 내색하지 않았다는 말은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뭐 또 유발됐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문 중 가장 타당한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는 동계착오. 근데 내색하지 않은 차라는 말 속에서 동계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세보다 10% 비싸게 해주고 샀죠? 그죠? 요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다. 왜냐하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요. 기억나시죠? 그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합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은 4번 갑은 매매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나머지 지문을 볼까요? 1번 갑은 을에게 하자 담보책 물을 수 있다? 하자가 있나요? 뭐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담보책 물을 수가 없고요. 2번 갑은 자기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물론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이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뭐만 입증합니까? 주요 부분인 것만 입증하는 거고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되니까 2번도 뭐죠? X죠.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비싸게 주고 산 건 지 잘못인 것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갑은 을가에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므로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뭐죠?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1, 2, 3, 5,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은 억지로 그냥 만든 지문이에요. 답은 뭐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답인 거죠. 15번이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므로 2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 다수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이라는 말은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기망성이 결여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뭔가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라는 게 뭐죠? 사기죠. 그죠? 따라서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동계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착오가 무엇으로 인한 거죠? 기망으로 인한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사기인 거죠. 따라서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했어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아니면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갑은 사기친 놈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보시면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다.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6번이죠. 예?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못해도 취소를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못해도 뭐죠?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오늘 뭔가 궁금한 게 많으시네.
오늘 궁금한 거 다 해결하셔야 되겠죠. 16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이건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한 능력자는 뭐가 없어요? 수령 능력이 없죠. 따라서 수령하는 을이 미성년자라면 을이 받더라도 뭐 되진 않아요?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맞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X.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의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조장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은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신 후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표 효력을 상실한다. X입니다.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1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현명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 자신이.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수동대리입니다.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현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현명주의 예외가 있죠.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죠. 4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람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무권대리가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상대방은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궁박만 본인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누구를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므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의사표시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8번입니다.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대리권 소멸사유는 시험 문제 잘 내요. 일단 1번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죠. 따라서 3번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나머지 대리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죠. 대리인의 사망, 4번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5번 대리인의 파산이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3번을 빼면 몇 가지가 돼요? 4가지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가지면은 문제 만들기가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내니까 꼭 잊지 마시고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일단 복대리인이 누구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죠. 왜요? 복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니까.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X가 되는 경우죠.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죠. 뭐 때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면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D밖에 있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법정 대리인.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임의 대리인이죠. 5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20번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거 이제 옆에 이제 뭐죠? 메모를 해야죠.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라고 뭐가 있어요? 현명이 있었고 요 갑이 병과 만나서 뭐죠?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고 갑을 병이 완전 헝클어져 있죠? 그죠? 왜 그런 거죠? 헷갈리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표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넣었는데 일단 표현 대리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입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권 대리가 돼야 되므로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을의 대리라는 병가라는 말은
병이 뭐예요? 대리인으로서 뭐예요? 현명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갑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다면 서로 병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을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죠.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5점. 이거 우리가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죠. 두 번째, 만약에 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갑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권한 넘는 표현들이가 됩니다. 그것이 뭐죠? 2번이죠.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 불문입니다.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사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요.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획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0번은 뭐죠? 표현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21번은 뭐겠어요? 협의의 무권 내리겠죠. 보자고요. 미성전쟁 갑은 친구 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그죠? 그럼 보자고요. 지금 을이 자전거 주인인데 갑이 그 자전거를 뭐 어떻게 해요? 빌려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직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맨 앞에 갑이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좀 우리가 머리에 좀 기억하자고요.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사에 들어간 사이에 산사 들어가서 요양하면요 살만칩니다.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갑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은 자전거인데 동산인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으면서 직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다면 이거 뭐라고 해요? 선의취득 문제로 가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대리님을 현명했다는 얘기니까 요 사례는 뭐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 거죠.
며칠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가 10만 원이죠. 그러면 병 상대방이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선임을 알 수가 있죠. 선임. 며칠의 병은 아무래도 갑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편지로 을에게 위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하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란 거죠? 최고란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죠. 1번. 병이 유효한 최고를 하기 위하여는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X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하면 되고요. 1개월 이상은 아니에요. 1번은 뭐죠? X입니다. 요것도 내는데 이거를 이런 뭐 그지 같은 게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그때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2번. 을이 위 자전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을 경우. 자, 그러면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미성년자인 갑입니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위 자전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을 경우 병은 갑에게 그 자전거 또는 이행기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3번. 최고는 선악불문할 수 있죠. 상대방이 선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철회. 그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만일 병이 갑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에게 최고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지금 병이 을에게 뭘 했어요? 최고를 했죠. 근데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을의 병은 최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물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인을 뭐요?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므로 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좀 복잡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본인은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추인의 상대방은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병이 을에게 뭐죠? 최고를 했잖아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입니다. 그죠? 따라서 확답의 내용이 만약에 추인이었다면 언제부터 추인한 것이 돼요? 발신한 때부터 추인한 것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다. 따라서 확답의 내용이 만약에 추인이라면 추인을 발신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추인이 된 거니까 병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5번. 을은 10월 1일 병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도 좋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그러면 언제 추인한 거예요? 10월 1일 날 추인한 거죠.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2일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다시 보낸 경우, 을의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회 편지가 을에게 먼저 돌아왔다 하더라도 병은 자전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날 이미 뭐가 됐어요? 추인이 됐으니까 10월 1일 이후에는 병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병이 을에게 철회한 것은 며칠입니까? 10월 2일입니다. 그죠? 그죠? 따라서 철회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병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 만약에 추인이라면 언제 추인한 것이 된 거죠? 확답을 발신했을 때 추인한 거고요. 또 이미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날 을이 추인한 것이라면 10월 2일 날 철회의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추인이 된 것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고씹어 보셔야 돼요. 그죠? 어차피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고씹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추임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대로 소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무권대리 소급하죠. 예. 예. 저 케이스는 왜 지금 본인이 답답하신 상태로 저희가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추인하면 요 매매계약 효과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추인한 시점이 매매 효력이 소급한다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의 한 시점이 언제죠? 발신한 때 내 얘기인데 왜 이거 연결되죠? 별개 문제인데, 그죠? 시험에 임박하면 마구마구 헷갈리죠, 그죠? 22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국토위험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되었다. 다음 설문지는 판례할 때 옳은 거죠. 자, 유동종 무효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1번. 자, 이 사람들은 아직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무효인 거죠? 유동종 무효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1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인 경우라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1번은 뭐죠? X죠. 2번.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상방은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다가 되겠죠. X네요. 3번.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므로 3번. 관할관청으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갑을 상방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맞고요. 갑은 을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니까요.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X죠. 5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갑과 을의 강박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행의 청구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사기친 놈이 나한테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뭐일 수는 없어요? 추인일 수는 없다. 따라서 1번 갑이 사기친 놈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자, 권리를 전부든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따라서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중요한 거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을은 아무 짓 안 했죠. 만약 을이 갑이 제공한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을의 행위가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갑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을 뿐 을이 뭐죠? 아무것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이에 반해서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취소권자가 뭘 한 거죠? 이행을 한 거고 요거는 뭐죠? 추인인 거죠.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죠. 자, 이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취소할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 5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추인 사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5가지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 아닌지. 그죠? 자, 1번, 2번은 왜 아닌지 아시겠죠? 3번은 왜 아니라고요? 갑이 이행하는 것을 을이 받으면 받는 행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추인이 될 수 있지만 을이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고. 5번은 왜 추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을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인데 이 권리는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것이잖아요. 이거는 취소를 뭐예요? 전제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계약. 반사회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면서 우리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그죠? 부부관계 종료하면 뭐예요? 이혼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을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반환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물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실권 약관부 거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2번과 같은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제인 단독행위에 붙어 있지만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임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지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이 답인데 4번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5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을 한다는 특이하게 있는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면 이행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할 것이 있는데 5번 지문에서 지금 중도금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으로 바뀐다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면요? 잔금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게 뭐여야 되냐면 채무불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근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중도금은 뭐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잔금은 이전 등기야 뭐인 거죠? 동시행 관계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런 질문은 잔금인지 중도금인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 더 있구나. 25번입니다. 난 24번까지 민법 총칙인 줄 알았어요. 25번. 자, A는 B가 A 소의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소인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A가 뭐라 그랬냐면 갑 건물을 1년 내에 매도해주면 을 건물을 뭐 하기로 했어요? 증여하기로 했죠. A와 B가. 자, 물론 갑 건물을 매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한 거니까 뭐죠? 조건인데 만약에 B가 열심히 갑 건물을 팔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이 A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 B는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갑이, A가 조건 성취를 신은 측에 반해서 방해한 겁니다. 이렇게 조건 성취를 신은 측에 반해서 뭐죠?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음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갑 건물을 팔면 뭘요? 을 건물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갑 건물을 뭐죠? 단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뭐죠? 방해한 것이니까
상대방인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보자고.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건물이 소실됐어요. B는 1년 내 갑건물 1억 이상에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맞겠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뭐죠? 소실됐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정무가 떠올라요. 자, 갑건물을 팔면 을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뭐죠? 정지조건인데 갑건물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그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뭐이기 때문에 무효니까요. 3번 B는 갑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자, 조건부 권리 등기할 수 있고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죠. B번 B가 1년 내 갑건물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조건 성취를 신의측에 반해서 뭐죠? 방해했으니까 B의 입자는 조건 성취가 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을건물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B가 1년 내 갑건물 1억 원 이상 팔린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좀 답이 좀 싱겁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뭐죠? 민법 종축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